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ADP 민간 고용 영향에 일제히 상승했던 뉴욕 증시를 보고 출발했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잠깐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종가 3,205선에서 형성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810선 넘겼습니다. 811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드디어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모두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 갑자기 또 시간 외에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또 급등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AI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저희가 AI를 의심한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 뭐 상승하긴 했지만 SK하이닉스가 3%대 급등한 거에 비하면 좀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하이닉스야 이제 브로드컴과 같은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최근 주 중반 이후의 상승세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전망 가이던스 개선 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미국의 나스닥처럼 뭐 전 섹터의 온기가 훈풍이 퍼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까지 4영업일 연속 상승은 했지만 그 상승폭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 미국에 동행하는 느낌은 조금 다소 투자자분들이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걸 찾는다라면은 보통 최근에 이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회, 투자 수익률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3,100 중반 내외의 하단은 견고해졌고요. 3,200선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은 다소 약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200선 레벨에서의 비교적 어떻게든 버텨내는 복원력과 지속력은 다소 7월과 8월 들어서 좀 약해진 부분들은 일부 좀 회복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재료들을 찾는다. 긍정적인 재료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면은 3,200선에서 300선을 바라보는 데에는 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실적 시즌도 끝났고 연준의 9월 FOMC도 기다려야 되는데 9월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반응을 해서 수급상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증시의 레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또 굉장히 발빠르신 우리의 그 개인 투자자들께서 미국 쪽으로 다 네.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7월 이후에 17억 불, 그럼 거의 한 20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조죠, 2조. 2조 한 3, 2조 3, 4천억 4천억. 정도. 예, 그만큼을 샀는데 환율이 거의 1,400원대 거의 붙어 있잖아요. 1,390원. 그래도 1,400원 안 넘어가고 있지만 네. 예, 이러면 환차손이 좀 걱정되기도 할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달러 약세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지금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타 주요 기축통화국들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하는데 좀 이따도 짚어보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의 기조는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가 아주 재빠르게 나타나서 이 환차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투자자분들은 7월까지는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고 7월에도 뭐 계속해서 거침없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7월 말 이후부터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좀 김이 새게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흐름들은 7월에 조금 미국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8월부터는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미국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7월보다 8월이 커졌고 지금 9월 첫 주인데도 상당 부분 8월에 한 40%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9월에도 역시나 환차손 우려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한 특히나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좀 높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투자자분들이 지금 최근 2년 동안 미 증시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가 국내 주식을 돌아왔던 부분들은 여기 2,300~400선을 하단으로 잡고 쭉 올라갔었던 국내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부분과 거기에 있어서 경기가 바닥을 탈출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의 발현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일부 후퇴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에 있어서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이 업종별 순환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 이게 좋은 말이지만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올라오면 팔고 다른 종목 업종으로 가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순매수를 통해서 쭉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성 그리고 달러 자산에 대한 편입 니즈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미국 증시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지금 있겠습니다. 보면 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에 넣고 네. 단타는 한국 주식으로 하고 네. 세금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이런 게 될까요? 그리고 왜 단타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 양쪽으로 좀 나뉘잖아요. 네. 이제 보시기엔 실장님은 단타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장기 투자라는 게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네, 사실 뭐 개개별 투자자들마다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기대 수익률을 확보하는데 이게 일일인지 위클리인지 월간인지 연간인지도 다 다릅니다. 보통은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라면 채권 투자를 생각하게 되고요. 단기 투자를 생각한다라면은 주식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미국은 단기든 장기든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확고해졌고요. 국내 주식은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의구심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일단 벌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비교적 큰 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또 일부에 해당하겠지만 최근에 증권사들 특히나 대형사와 리테일이 강한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거래 수수료보다는 해외 주식에 대한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런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해외 주식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해외 주식을 사놓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상당히 커져 있고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워낙 수수료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간 환경 속에서 이걸 들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믿음이 조금 다소 미국 주식 대비 열위하다 보니까 이러한 양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타 주요국에서도 함께 좀 나타나는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만 본다라면은 우리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계를 길게 보면은 미국을 비트하는 국가 증시들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상단에서 좀 뭔가 막히는 느낌들은 좀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국내 증시를 보면 굉장히 종목별 이슈들에 따라서만 좀 움직이는 느낌도 있는데 어제부터는 또 포스코그룹과 HMM이 굉장히 시장에서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 준비에 착수했다. 뭐 이런 보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들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는 포스코그룹이 계속 인수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마다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왜 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좀 공식적으로 뭐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라고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에 있어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서 신성장
동력을 산업적인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좀 깊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철강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최근에 우리 국내 경쟁력 역시나 상당히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공급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관세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되었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미국의 빅테크 산업들을 제외할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중성장 시대를 바라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처 확보에 있어서 과거만큼 용이하지는 않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송에 관련된 부분까지 수직 계열화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상반기 말 현금성 자산이 약 17조 원이고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약 9조 원 가까이 진행이 되면은 실제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약 7에서 8조 정도로 보여지는데 HMM에 대한 산업은행의 보유 지분은 36%인데요. 이번 달 12일까지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산은의 지분은 30% 초반까지 떨어지겠고요. 시총이 약 23조 원 내외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30%의 지분을 이제 시총에 적용할 경우에는 7조가 다소 안 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과 이러한 부분들 고려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의 보유 현금성 자산과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등가의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비단 뭐 100% 현금성 자산을 쓰지는 않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인수는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함께 복합적으로 좀 고려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포스코 그룹의 입장은 이렇게 긍정적인 청사진을 내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를 비단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포스코에 대해서 네. 이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운송 체계에 대한 부분까지 확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7조 가까이 7에서 8조 가까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이 HMM을 인수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산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다라면은 HMM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겠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이겠지만 포스코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이외에 또 이제 SK용 같은 경우도 계속 전기 그러니까 배터리 투자 계속하다가 이제 과잉 공급에 걸려서 되게 막 적자로 힘들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플랫 아이언 에너지라는 곳에 이제 납품하면서 ESS 쪽으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ESS 쪽으로 뭔가 이제 전기차 캐즘 지나간 다음에 네. 뭔가 돌파할 가능성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캐즘의 그 기간을 누가 뭐 확신을 하겠습니까? 이번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도입 시기, 전면적인 도입 시기를 일단 무기한 연기해 둔 상황인 만큼 상당 부분 이 부분은 뭐 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라고 보여지니 결국 2차 전지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 업종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새로운 출구를 반드시 찾아야 할 필요성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여기서 좀 찾아야 된다라는 점은 글로벌 ESS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2030년까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도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생산이 되었다가 저장을 해야지만 수급, 전기의 생산과 사용처가 수급이 매칭이 되게 되는데 현재는 좀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S는 남은 전력을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ESG 차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AI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쫙 다 올라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들이 아무래도 AI 관련된 인프라 사업, 특히나 전력망 그리고 전력 공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ESS가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IRA를 통해서 자국 내, 미국 내에서 생산된 ESS 배터리 세 공제 관련된 세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 ESS 사업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고, 특히나 8월 중하순부터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수주 계약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는 가능성들이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동차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일 관세 협의 이제 정말 문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 관세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국내에서 자동차 대표주들은 거의 다 하락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뭐 도요타 자동차 2% 가까이 오르는 것 같고 이런 관세에 대한 격차가 주가에까지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미일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시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어찌되었든 간에 관세율의 격차로 인해서 마진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투심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 1,500억 달러 확정을 짓고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대출, 그리고 펀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제 향후에 점진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약 1,500억 달러 추가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었지 발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잔존해 있고요. 특히나 유럽연합과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규제 법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우리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처럼 그 전에는 상당히 좀 환호를 했었지만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안도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손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최근에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연합 EU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방문하기 직전에도 그런 좀 이슈들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안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단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관세율에 대한 부분도 행정명령으로 발효가 되면은 일본 역시나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전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속도 차이가 결국에는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다소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미국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에 좀 다소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트럼프 언제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은 또 낮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업을 하려고 국내 정부 당국에서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은 계속 금리를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 보이는데 네. 고용 지표가 대신 확인해 줘야 된다 이런 네. 느낌인데 어저께 이제 ADP 고용 나오면서 이제 5만 4천 계약이 나와버리니까 걔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내일 오늘 오늘이죠. 밤이죠. 오늘 밤에 나오는 네. 이제 고용 지표에서 결국은 이제 5, 6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약간 되면서 네. 6만 나오는 거 어떨까? 골드만은 6만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다른 이제 컨센서스는 7만 5천인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낮아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낮게 나와도 문제가 없고 금리 인하도 하고 거기다가 ISM 같은 건 또 좋게 나와서 성장도 하고. 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골디락스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 밤 9시 반이죠.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와 실업률 등이 시간당 평균 임금 지표가 확인이 될 텐데 일단 컨센서스는 방금 말씀하신 7만 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레인지 자체가 6에서 11만 건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맞춘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고요. 특히나 지난 8월이었죠. 7월 고용 지표가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해임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좀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 이후 첫 번째 지표이기 때문에 뭐 지표를 통계국장이 뭐 컨트롤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이 지표의 숫자보다는 그 이외의 스토리에 대해서 더 집중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ADP는 5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컨센서스가 6만 건대였는데 1만 건 하회했고 지난달이 10만 건 중반이었는데 한 절반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일단 고용시장은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좀 뭔가 이상해지고는 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한층 더 지지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8월 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CME, 패드워치에서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50% 이상 보는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80%에서 95%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90에서 95%로 올라간 것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용시장의 양적인 부분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이번 지표들의 흐름들 속에서 좀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봐야 했었던 질적 지표뿐만 아니라 양적 둔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전환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되었을 때 연준이 이번 금리 인하가 일회성이냐, 보험성이냐냐, 아니면은 추세적인 인하로 돌입하느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ISM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들은 이 서비스업은 괜찮게 나오는데 제조업은 또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반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미국 경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에 관련된 가능성은 좀 더 높지만 제조업 역시나 경기에 대한 선행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캐터필러와 같은 기업이 여전히 그런 리딩 인디케이터로서의 입지를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가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면 분명히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가 미국 쪽으로 갔으니까 관세 환급권 거래 네.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뭐 월가에서 관세 환급권 거래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안 좋게 나올 걸 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라고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네. 여기서 이제 2심까지 이렇게 나왔고 트럼프는 즉각적인 반발을 했고 일단 대법원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과격한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투자자들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전에 10년간 약 3조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확보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이번 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오는 집계되고 있는 관세 월간 수입을 보니까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 4조 달러 정도 수입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돌려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아주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예산처에서 1년간 2조 달러씩 연방정부 부채가 늘으니까 10년간 20조 달러가 느는데 관세를 통해서 4조를 좀 메이크업을 해주면 16조 달러인데 만약 다시 돌려주면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지난 6월이죠. 5BBB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규모 감세안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 나누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막 반발을 하고 했던 그런 원흉과 같은 법안인데요. 감세 법안은 또 감세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그 진단은 이거는 행정부가 해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 이것들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이유로 트럼프가 이런 관세를 매긴 것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의회도 역시나 공화당이 잡고 있어서 한다면 하겠지만 일단 기존에 추진했었던 정책의 흐름에
일정한 제동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재정에 대한 이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 능력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2심까지 갔으면 대법원은 당연히 또 2심까지 동일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관세 한국 보면서 저희 칸토라는 브로커 회사가 이제 브로커리지를 한 것 같은데 네. 저거를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해서 팔고 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미 냈는데 그 돈을 이미 또 빼서 아. 그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또 유동성을 더 늘리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거나 샀다 팔았다를 다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기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인 것처럼 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환급해주면 반만 주고 환급 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환급 금액 100이면 지금 50만 주고 사라. 네. 나중에 잘 되면 100 받아라. 이러고 가격이 형성되고 있을 것 같은데 굉장한 미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온갖 세금에도 이제 수수료가 네. 나가고 또 매매 수수료 또 나오고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파생을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렇게 계속 파생을 만들어내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테슬라가 요즘 이제 이거랑 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만들면 파생되는 것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도 결국은 테슬라도 지금 이제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라 FSD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고 네. 로보택시라고 이제 우기고 있고 옵티머스로 가고 있고. 근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앱 이제 발표되면서 급등하기 시작을 하고 약간 바닥을 다진 것 같은데 네.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네, 테슬라는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가 함께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이슈는 머스크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 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는 사실 캐즈민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라면은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모델들의 판매 자체는 조금 출렁이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비교적 견조하게 주요국들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신산업에서 기존 자동차의 산업에 편입을 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악재에 아주 노출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줄 수가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나 뭐 무인 택시 이러한 부분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어제였죠. 무인 택시에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뭐 어플 이제 뭐라고 하죠? 그 하는 거에서 1등을 했다. 뭐 이런 네. 소식까지 들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구역 지역 내에서 지금 이제 운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파급력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아직 가신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한 경쟁력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 좀 치고 가기 위해서는 호재와 같은 기대감을 자극하는 뉴스들도 좀 나오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매출이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측면들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테슬라 내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주도하는 박사님이 타사 경쟁사로 이직을 했다. 워낙에 이직이 많은데 요즘 이제 AI 빅테크 산업들이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마저도 이제는 테슬라에 조금 노이즈를 야기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막 천재라고 다 하면서도 한 20% 는 남겨놨어요? 또 뭐 조금 뭐 약간 그게 정신적 심리적인 약간 이슈를 언급하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긁는 걸까요? 아니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도 일반적인 정치인은 전혀 하기가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좀 용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또 다시 정치의 이슈로 간다라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좋을 때는 작년도에 생각나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 유세할 때 일론 머스크가 배가 다 까질 정도로 점프를 하면서 부르고, 나올 네. 때는 좋게 볼 수 있는 호재로 보지만 지금은 이게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더 많은 상황에서 다시 연관이 된다라면은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에서 온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연관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테슬라 주가의 향후
추가적인 악재에 노출되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제어가 되었지만 상승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확실히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랑 머스크는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는 계속 고용만 바라보고 있었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 오늘 이제 고용 지표 나오게 되면은 고용 시장에 대한 건 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2주 후에 FOMC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엔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갔을 때 고용으로 가주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을 좀 봐줘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애플의 아이폰 17이 출시가 되는데 에어 모델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즉 결국 물가를 통해서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애플을 통해서 애플이 그동안 AI 빅테크 산업에서 주도를 하다가 이제 주도권 좀 놓쳤는데요. 구글 크롬 판결과 함께 시리에 대한 AI 그런 것들이 이 아이폰 17과 함께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좀 나타낼 수 있는데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최근에 재정 이슈가 불거진 미국, 독일, 영국, 일본들의 초장기채 금리가 좀 불안합니다. 이 장기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부분 투자자를 감내하고 버텨낼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시장 금리가 튀게 될 경우에는 불안감이 상당히 거세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살얼음판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칩 주문을 확보해 내년까지 AI 매출 성장이 이어질 거란 전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AI 시대의 차세대 메모리로 꼽히는 CXL, 즉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에도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까지 개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3.01% 오르면서 27만 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아나패스도 오늘 13%대 급등하면서 19,980원에 마감했고요. QRT가 오늘 8%대 강세, 엑시콘과 세크가 각각 6%, 8%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 전반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쿠팡이 물류 현장에 대한 자동화 로봇 투자를 대폭 확대해 AI 퍼스트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쿠팡이 풀필먼트 인프라와 장비, 기술에 투자한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2026년까지 전국 9개 풀필먼트 센터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상당 부분이 AI와 로봇 같은 첨단 자동화 기반 시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코닉 오토메이션이 국내 최초로 쿠팡 풀필먼트 센터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오늘 19%대 오르면서 2,62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TXR 로보틱스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 휠소터의 약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26%대 오르면서 17,2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산도 오늘 8%대 오름세 보였고 오늘 E&M과 현대모백스가 각각 13%, 7%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부터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온세미컨덕터까지 3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41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6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작년 블루스크린 사고 이후 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분기에도 여전히 비용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올해 연간 반복 매출은 2억 2,100만 달러에 이를 걸로 전망되고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인 플렉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실시간 원격 분석 관리 회사인 오누물 인수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IT 운영 기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고요. AI 기반 가상 비서, 샬럿 AI 같은 기존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기술과 인프라 확충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6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기 매출은 10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억 2천만 달러로 63% 늘어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특히 항공과 방위, AI, 네트워크 부문의 수요 강세로 2년 만에 분기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장치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매출은 5억 3천만 달러,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이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7월 주문량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3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이미 주문된 물량에 대한 조기 납품 요구가 있어서 연말부터는 낮아진 가동률을 점차 높일 계획입니다. 또 강도 높은 유통 재고 감소로 단기 업황에서도 경쟁사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온세미컨덕터입니다. 현재 주가는 4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5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4억 7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2억 6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는데요. 그중 자동차 부문 매출은 7억 3천만 달러, 산업용이 4억 1천만 달러, 기타 부문이 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이 기타 부문은 전분기 대비 6에서 9%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유럽과 북미 지역 자동차 수요 약세와 EV 전환 속도 지연, 관세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전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가정용 전자제품, PC, 스마트폰 같은 주요 시장에서도 큰 수요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분간은 실적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3일이죠.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및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이 참석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병식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불편한 신기를 SNS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미중 대립을 넘어서 반미축이 형성된 상황,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승절 행사 또 열병식 뭐 다들 관심을 가졌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일 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의 의도는 이 80주년 전승절을 통해서 중국의 그 외교력과 국방력 이런 걸 과시하면서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에 앞장서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피력을 했고 특히 그 권위주의 세계 정권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제 이 한 자리 천안문 막로의 모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나도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외톨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 자연스럽게 데뷔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핵 개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다양하게 이런 데 나와서 어쩌면 암묵적으로 자신의 핵을 인정을 인정받는 받은. 그런 이제 부수적 효과도 노리고, 우선 무엇보다 제일 급한 거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겠죠. 자신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니까 중국과 좀 소원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양측의 필요성이 접합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막루에 셋이 함께 서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 열병식에서 연설하면서도 중화민족의 부흥,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서 결국 이제 예전 옛날 얘기하면서 승리를 결국은 거뒀었다 이러면서 왠지 미국을 좀 자극하는 듯한 어제 연설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 기분 나빠서 또 뭐라고 썼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 전승절 행사 자체가 2차 대전의 원래 승리를 기억하는 그런 기념일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은 2차 대전하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2차 대전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국이 됐고요. 네. 2차 대전은 1945년에 끝났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 그 중국을 대표하던 중화민국의 국민당군이, 국민혁명군이 공산당군과 같이 항일 전쟁을 했었고, 그 항일 전쟁에서 이긴 거를 기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 자체를 트럼프가 좀 무시를 했었는데, 이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역사 문제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중국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미국을 겨냥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아니 2차 대전 전승국이면은 미국이 가장 힘을 많이 들였고 미국이 인도하는 연합군이 이긴 건데 우리 이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나를 엉뚱하게. 견제하는 말만 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심기가 좀 불편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꼬는 말들 많이 했죠. 나 빼고. 지금 모의를 꾸미는데 안부 좀 전해주라, 푸틴하고 김정은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돌려서 또 견제를 하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도 이런 상황을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어쨌든 반미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는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또 알래스카에서 미국, 러시아, 푸틴, 트럼프 회담에서 결과가 없었고,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있다가 중국과 소원해졌는데 이번 기회에 좀 미국하고 가까워져야겠다, 중국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아주 대미 견제 이런 데 좋은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양을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약간 소외감을 약간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또 노리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어떤 큰 흐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중국은 미국 얘기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관계가 다 평화스러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라 하는, 이렇게 원래 평소의 워딩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다 두고 SNS에 내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미국 얘기 안 하더라, 이렇게 네. 표현한 건가 봐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이 연합군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도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더라도 좀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제 자신의 뜻을 피력을 한 건데, 요번에 그 전승절의 명칭이 뭐냐하면 항일 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네.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파시스트 전쟁이라는 게 독일, 이탈리아 뭐 이제 이런 그 2차 대전 전범국들로부터의 승리고, 사실 중일 전쟁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잖아요. 물론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약간 그걸 분리해서 그 대응한 면이 중국은 있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그 기념식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북중러라고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보통 근데 이제 김정은이 간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핵도 있지만 러우 전쟁에 파병해서 뭔가 이제 러시아에서 좀 이제 챙겨줬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사실 북한이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3.9%예요. 전 세계적인 불경기를 생각해 보면 아니 북한이 아무것도 산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3.9%를 성장했지?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3.1%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러시아의 폭탄 뭐 이런 거 팔기 때문에 산업에서 제조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특수를 보는 거죠. 거기다 파병을 해서 파병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통치 자금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로부터의 그런 자금이 있는데 그 북한이 더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자생력을 가진 경제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러우 전쟁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끝나게 되면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이 앞으로 계속된다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죠. 그래서 러우 전쟁 이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원래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특히 7월 1일에 그 갈마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해안 관광지구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제재 국가라서 관광객이 하나도 없어요. 2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큰 리조트들이 보통 10,000명 정도 수용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국의 관광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관광객이 오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끊긴 중러 국제철도가 다녀야 돼요. 그런 관광업이라는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도 피할 수 있고, 그 소위 소비 산업으로서 분명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군사 얘기 이런 건 하나도 안 합니다. 이번에 수행원들도 군사 인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부 경제 관련 사람들만 데리고 갔고 경제 협력의 방점을 찍어서 러시아로부터 얻은 이익이 계속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작업으로 아마 김정은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거는 그냥 넘겨 짚어보는 생각인데 기차를 타고 갔던 것도 나중을 위해서 혹시 큰 그림을 그려본 거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기차를 그냥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올 때 꽉 채워오죠. 네, 올 때 꽉 채워오고 기차 비행기는 사실 평양에서 베이징 가는데 1시간 반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정차를 할 수도 없고요. 다만 기차는 다니면서 필요한 데서 세워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선을 계속 숨기지만 요새 같은 때 동선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목을 받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을 또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과시하는데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노이 가는데 66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66시간 동안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이제 기능 또는 전략 지위가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는데 그 기차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선전이나 이런 거에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저 북중러 저렇게 열병식 참여했을 때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없었잖아요. 네네. 그 3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굉장한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중국은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3자 한미일 삼각공조를 했을 때 저런 거는 이 다극화 시대에 소위 3자가 연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걸로 저거야말로 아시아판 소나토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신냉전을 획책하는 거다.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만들어 버리면 신냉전을 고착화하는 게 되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입니다. 그럼 자신은 정상 국가인데 내가 왜 저런 왕따 국가들을 이끌고 이런 틀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느냐.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견제를 받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봐라, 중국이 저러니까 내가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푸틴은 물론 이제 중요한 그 동방 경제 포럼이라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중요한 경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갔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3자 회담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근데 뭔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았던 부분들이 뭐 열병식 자체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또 공개가 네. 돼서 그 부분도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한테 그렇습니다. 보여주려는 거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미국한테만 보여주는 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승절은 어쨌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열병식이라는 걸 하죠. 요즘은 그 냉전 시대에는 그걸 과시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많이 안 합니다. 북한만 열심히 하지.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최첨단 무기들, 특히 동풍 시리즈라고 그래서 둥펑이라는 중국의 58년에 이제 최초의 중거리 미사일 이름인데 거기를 계속 개량시켜서 동풍 61, 전 세계를 소위 사정권에 넣고 있고 DF-5C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사정권에 넣고 있는 걸 보여줬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기능을 가진 미래전에 적합한 유무인 복합 체계 이런 걸 과시함으로써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도 군사력으로 그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나를 따르라잖아요. 미국의 일방주의에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다자질서를 수호하는 나라니까 나를 따라서 가자. 그러면서 내가 이런 군사적 준비도 돼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좀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지나가다가 기자들이 얘기하는 그 마이크에 실제로 이제 150세까지 살 수 있고 네, 네, 뭐 네. 75세면 청년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점점 바이오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의외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중국이 바이오나 이런 뭐 어떤 그런 이제 영생을 우리 영생이라는 단어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앵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일부는 아니 그러면 150살까지 살면서 계속 통치하겠다는 건가? 네, 그쵸. 뭐 이제 그렇게 이런 들리죠. 얘기도 네.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는 사실 북중러 세 나라가 뭉쳤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대미연대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오갈 줄 알았는데 세 사람이 아주 자연스러운 주제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친근감을 더 많이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은 이제 소위 테크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원래 또 중국이 제약 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래에 발전시키는 미래 먹거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의 국가 발전 전략의 목표가 뭐냐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예요. 그게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자기네가 원천 기술이 없으면 계속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기술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증시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테크주라든가 이런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중국에서 특정하게 집중과 선택을 하는 주식들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포기하지 않을 거다. 또 굉장히 기형적이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자본의 흐름을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서 보면 일부는 부동산, 그게 안 되면 주식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거의 뭐 지금 빈사 상태란 말이에요. 중국 정부도 큰 의지가 없습니다.
그 시장에 좀 맡기고 있는데 그런데 주식 시장은 그렇지 않죠. 이거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걸 활성화해서 실제로 바이오나 테크 이런 부분에서는 해외 투자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쪽을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결국에 저희가 이번 열병식 전승절 기념식에서 읽어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 반서방 그 연합 전선의 수장을 우두머리를 중국이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사실 공급망적인 차원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냐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는 어느 쪽을 가야 되느냐고 모든 국가들이 고민을 하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한쪽을 선택하면 되죠. 근데 선택을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얽혀 있잖아요. 공급망도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을 계속 설득을 하면서 지금 다자구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남북 관계만 잘하면 해결될 거야, 한미 관계만 잘하면 해결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복합적인 관계에서의 전략을 짜야 대한민국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 실용 외교의 축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번 전승절이 아주 그런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쇼 플러스를 통해서 미국 경제 상황이나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매일 살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 영국 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정치적, 경제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라면 이제 그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일본의 경제 상황 및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해서 일본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훑어볼까요? 마감 상황?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모두 생각보다도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 지속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미국의 S&P 500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전주 대비로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IT 업체들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주 대비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는 모습 보여졌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업체들 버티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유럽 상당히 이슈가 많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미국의 IT 기업들 흔들리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IT 기업들 함께 빠지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미국의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이 동조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에 IT, AI 기업이 있나요? 있죠. ASMR 같은 경우도 ASML도 유럽 거니까. 네. 그렇네요. 그 뉴욕 증시를 흔드는데 계속 이제 국채 금리들이 너무 상승한다. 그다음에 영국 IMF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말은. 근데 지금 현재 영국 금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LDI 사태, 그래서 이제 부채 연동돼 있는 그런 투자 때문에 막 전 세계 발작이 일어났었는데 그 금리까지 갔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 영국뿐만이 아니고요.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국채 금리가 갑자기 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튄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낮아지면서 그 국가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신뢰도가 조금은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이 커지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같은 경우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밑에 여기서도 이제 추이에서도 볼 수가 있다시피 고공행진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다시 낮아지는 흐름들 보여지듯이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양호한 지표들 발표가 될 때는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우선은 조금은 관세 영향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측면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뭐 오늘 밤 나오는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야 더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저희가 계속 9월 약세장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 상승 동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9월은 약세장이다, 9월은 역사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셀인 메이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쓰시는데 그렇죠.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월 생각보다도 지수 견조했습니다. 아무래도 9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7월, 8월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실적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요. 9월 FOMC 회의에서는 이 단순히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점도표가 함께 공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9월 초에 발표가 되는 매크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게요. 지난달에 단순히 고용지표가 일부 부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2개월간의 이제 수치가 수정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정치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지표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앞에서 저희가 영국 얘기 잠깐 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총리 신임 투표한다 그러고 뭐 우파다 좌파다 뭐 이러면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휴일도 바꾼다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프랑스도 이제 금리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 영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면 다시 또 미국 국채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국채 중에 골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내려가나? 뭐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9월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높게 평가가 되는 만큼 국채 금리 계속해서 오르는 방향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국가들 대비로는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프랑스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다음 주에는 정치 이벤트가 크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국채금리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 차원에서는 해당 국가들도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국제를 잠깐 아이디어로? 올라갈 때 사도 되겠다 뭐 이런 잠깐은 뭐 이런 건가요? 네, 아이디어로 보실 수가 있겠다 이런 네. 질문이죠.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네. 네. 근데 뭐 국가 부채가 없는 나라는 없을 텐데 갑자기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뭐 국가 부채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또 영국이 있더라고요. 뭐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7월에 발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EU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7년의 예산안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는 1.2조 유로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2조 유로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재정 부담이 주요 국가에서 커지고 그중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리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총리와 같은 경우에도 재정 부담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감축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상당히 이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 대비로도 국채 비율 여기서 보시더라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이 조심스럽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표에도 나오지만 일본이 1등이잖아요. 234. 네, 근데 이제 엔화가 또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다 계속 바뀌면서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저희가 다 생각했었는데 엔화가 의외로 강세가 자꾸 안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엔화는? 일본은 사실은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상당히 크더라도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한 모습들 보여지고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일본은 조금은 다른 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일본은행은 이 정책금리를 인상을 시키는데 상당히 더디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디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이 플라자 합의를 경험을 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계속해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속도를 상당히 더디게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근데 같습니다. 너무 엔화가 빨리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얘기가 나올 텐데 작년 8월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때보다 빠르게, 그때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때 상당히 큰 부분 반영이 되었고 일부는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그때보다는 영향이 덜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영향은 클 텐데 사실은 그때보다도 정책금리가 이미 상당 부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준 자체도 덜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그 레버리지 투자했던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는 지난번에 한번 다 털렸다. LDI 때 좀 털렸고 그래서 지금 좀 거의 가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일반인인데 털렸다 이런 표현 쓰시는군요. 네. 근데 지금 일본도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연구원님 리포트 보면 일본의 정치 이슈를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될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정치 이슈는 절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는 할 수가 없는데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기존의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친기업 정책의 방향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은행의 정책 역시도 기존의 방향성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일시적으로 결과의 충격으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 중앙은행 정책 수혜업체들 그리고 내각 정책 수혜업체들 대표적으로 금융주와 같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본은 금융주를 좀 보면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방산업체에 좋았잖아요. 연초에 방산 또 예산 늘려주고 그다음에 라인메트 같이 한 군데 막 몰아쳐서 올려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방산 쪽이나 이런 쪽도 더 투자를 해볼 가능성,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우선 일본을 조금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금융주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금융주만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네. 금융주를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낮아지면은 엔달러 환율 하락 수혜 업체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식품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세제 혜택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상품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개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배당주인데요. 배당주를 관심을 상당히 높여보는 것도 올해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독일 쪽 그리고 유럽 쪽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럽 내부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방산 기업들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 주셨던 이
부채 쪽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EU 국가들이 이 예산안을 늘리는데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이 방산 부문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이 매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방산 기업들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관련을 해서는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 내부에서도 인프라 업체들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제금리 조금만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함께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래소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거래소가 따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 거래소와 같은 경우, 런던 거래소와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구원님은 선진국 증시 다 보시잖아요. 네. 이 선진국 증시들 각각 지금 다들 특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어디가 가장 괜찮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유럽, 일본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절대적으로 보시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미국 가장 최선호 국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작년 말에는 유럽을 최선호 국가로 말씀을 드리고 이 연말 휴가를 들어갔었는데 그 이유가 상당히 눌려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신흥 국가들도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 대비로도 미국은 대형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이 된 국가고요. 상대적으로도 친기업 정책들이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지난 주말부터 이미 중간 선거라고 하는 표현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 시장에 부정적인 정책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멀티플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최선호 국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너무 고평가다. 특히 AI들, 미국 AI들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9월 뭐 위기설 했는데 9월 위기설도 갑자기 없어지는 분위기고 이틀 올랐더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런 상황에 이제 진짜 블랙스완이 뭐야라고 얘기하면 맨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블랙스완으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유럽이 뭔가 이제 IMF를 맞던지 뭐 이런 스페셜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블랙스완이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블랙스완 그리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 네. 항상 점검은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셔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모두들 얘기를 하면은 항상 파악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이 유럽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만 그 이유 자체가 관세 쪽이고 그리고 국가 간에 상당히 이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 관세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매크로 불확실성 그 중에서도 펀더멘털 양호한 업체들은 조금 더 또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블랙스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뭐 방금 유럽도 있고 IMF도 있고 다양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2024년, 2022년 이런 때하고는 다르게 국채 금리에 따라서 스타일별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업종별로 그리고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기업별 차별화가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해지는 시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더 두시면은 조금 더 블랙스완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이 다양해지는 시기에도 조금 더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 슈퍼위크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밤 드디어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빠르게라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데 빠르게 대응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빠르게 대응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고용 지표는 다들 나쁘게 나오는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진짜 6만 이하로 굉장히 더 이제 낮게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금 높이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했어라고 하면서 그래도 추세를 더 이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 또 시장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